산유국 꿈에 찬물부터 끼얹는 좌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직접 하면서 영일만 앞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탐사 결과 그렇고 물리 탐사 결과 그렇고 이제 2단계인 탐사 시추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시추 하나에 1,000억 정도 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제가 했다. 결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온 국민이 야, 이거 진짜 우리 산유국 되는 거야? 다들 놀랐고 또 반가웠습니다. 시장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석유 관련 거의 모든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을 받고 놀란 것은 저 좌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형편없이 떨어지지. 뭐 국회는 압도적으로 192석이나 우리가 장악했지. 이제 특검 여러 개 발의해가지고 마치 이 토끼몰이 하듯이 윤석열만 잘 끌어내리면 그러면 7년 전 2017년처럼 그냥 식은 죽 먹기처럼 정권을 다시 탈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감옥 안 가도 돼. 이렇게 단꿈에 젖어 있던 저 이재명이 조국이 저 종북 주사파들 이자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 산유국 가능성 소식에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그야말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대서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 탐사 시추 문제와 관련해서 온갖 트집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물리탐사의 자료를 보내고 분석을 의뢰한 미국 회사의 주소까지 찾아가지고 직접 거기를 가보니까 가정집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분석 탐사 전문 기업의 전문가가 오늘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 설명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 좌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종북 주사파 이것들이 이 대통령의 어제 발표에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해요. 뭐 우리도 산유국 되는 것을 바란다. 기름 난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리가 있느냐. 일단 한마디 던져놓고 그때부터 비난이고 폄훼고 곡해 왜곡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일보는 석유가 국운을 바꾼 나라 사례를 2개의 나라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두 나라는 남미의 가이아나 그리고 유럽의 노르웨이입니다. 먼저 가이아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가이아나는 2018년에
1인당 국내 총생산 6,000달러에 불과했는데 2022년 4년 만에 18,000달러로 4년 만에 3배가 증가했어요. GDP가. 이게 석유가 발견돼서 그랬습니다. 2019년 12월에 유전 개발에 성공해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4년 만에 GDP 3배가 뛰었다는 것은 지금껏 어떤 나라도 그런 경험이 아마 없을 거예요. 4년 만에 3배가 다 잘 살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년 만에 집이 3배가 넓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석유가 가져다 준 힘입니다. 가야나. 이 가야나 이 시추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이 회사가 이번에 우리가 물리탐사 분석을 맡긴 기업입니다. 어, 2020년 2019년 12월부터 이제 원유 생산을 시작해서 2020년에 가이아나 경제 성장률이 43.5%, 2022년에 경제 성장률이 62.3%, 그리고 올해 가이아나 전년도보다 33.9%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가이아나는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우선 나라가 작아요. 가이아나 인구가 100만 명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원유가 생산되는 것이 그 나라에 가져다 두는 경제적 충격 효과와 경제적 전후방 연관 효과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클 수 있다는 것인지를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르웨이는 조금 사례가 다릅니다. 노르웨이는 유전 개발, 북해 유전입니다. 북해 유전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때 북해 유전 개발을 시작할 때 성공 가능성은 3% 정도로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2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동해 유전 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는 1971년부터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국가 주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거둔 이 수익, 오일 수익이죠. 이거를 가지고 국부 펀드를 운영했어요. 처음에는 오일 펀드라는 이름을 쓰다가 2006년부터 노르웨이 석유 펀드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이 국부 펀드가 세계 1위의 국부 펀드입니다. 이 국부 펀드가 운영하는 자산은 2,300조입니다. 2,300조. 그리고 이 국부 펀드가 지난해 1년간 거둔 이익만 283조입니다. 283조. 우리나라 예산의 대략 한 5분의 2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5분의 2 정도를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 하나가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올해 말 실질적 탐사와 시추를 시작한 뒤에 2035년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막상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능성의 단계고 탐사 시추를 이제 시작할 텐데 그러면 시추를 해봐야 진짜 기름이 있는지,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 비로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해 심해 물리 탐사 결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 매장 여부는 시추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제 시추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추후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지켜보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국정 현안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냐? 지금 좌파들이 자꾸 그걸 시비를 걸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나서냐? 뭐 산자부에 누가 브리핑하면 될 거를 왜 대통령이 나섰을까요? 이게 시추 탐사에 대통령이 결재를 했거든요. 하나 뚫는데 1,000억 이상 드는 메가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결재를 했어요. 국민한테 알려야죠. 또 하나는
이건 대통령이 발표했으므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책임도 대통령이 지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종북주사파들이 대통령이 왜 나서냐, 국면 전환용이냐, 지지율 끌어올리기를 위한 것이냐. 네, 저는 국면 전환도 좋고 지지율 끌어올리기도 좋은데 뭐가 됐든 석유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그냥 공무원들한테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발표하고 직접 챙기고 직접 책임지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들이 온갖 공격을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천공이라는 사람과 연관된 공격도 있습니다. 이 조국이도 이 천공의 유튜브 영상을 링크해가지고 마치 천공이 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닐 말로 천공이 아니라 만공이라도 석유만 나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천공이라는 사람의 이 동영상은 이 사람이 강의한 것을 뭐 편집해서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강의 날짜가 언제냐면요. 2024년 1월 14일 수원이에요. 1월 14일 날 강연했던 거예요. 이 사람 강연 내용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아주 역술인 특유의 그런 단정적인 말투로 왜 우리가 산유국이 안 돼? 우리가 돼. 이렇게 한 강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2024년 1월 14일에 수원에서 강연된 걸로 돼 있어요. 영상도 그때 촬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2024년 5월 16일 날 뭐 올렸어요. 천공이 올렸겠죠. 5달 전에 있었던 강연 내용을 왜 5달 후에 올렸는지는 천공한테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이 유전개발 브리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가소로운 공격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정말 트집도 있어요. 아니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한데 그러면 주식시장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그래. 주요 국정 현안 주식시장 끝난 다음 기다렸다가 발표하는 나라 있습니까? 왜? 그럼 선거도 장 마감한 다음에 하지. 주말에만 하지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정치가 최소한의 상식도 짓밟아버린 그런 정치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올곧게 국정 운영 해나가야 하고 우리 자유우파는 상식의 회복, 바른 정치의 회복, 정치와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들지만 꿋꿋이 해나가야 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실무자 반대를 찍어 누르고 절반으로 깎아서 왜곡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정말 막대 먹은 자가 누구냐? 홍남기라는 자입니다. 문재인 때 경제부총리 했던 자입니다. 문재인이가 2020년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2026년 40년 후인 2026년의 예상 국가 채무 비율을 무려 72%포인트를 축소했어요.
이걸 하려고 완전히 엉터리 계산법까지 갖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국가 채무 비율 153%가 나오는 거를 72%포인트를 축소해서 81%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홍남기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문재인 밑에서. 이 홍남기는 자기 부서의 재정혁신국장한테 야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2자릿수로 만들어 하면서 야 이런 방식을 쓰면 2자릿수가 되잖아 라고 지시를 했어요. 원래 기재부 재정혁신국 실무진은 2020년 7월 7일 이렇게 보고합니다. 2060년 40년 후에 국가 채무 비율이 이대로 가면 100%를 넘길 것 같다. 이걸 청와대 정례보고안으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홍남기가 이 실무진의 보고서를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문재인이한테 보고해요. 그러자 청와대에서 야 이거 좀 줄여라. 야 우리 때문에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줄여봐. 하면서 기재부에다가 문재인 청와대가 안건별 청와대 의견을 정리한 문건을 보냅니다. 이 문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큰 이런 수치 좀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주기 바람 이렇게 써 있어요. 의미는 크지 않는데 왜 조사를 해 그럼? 국가재정 장기 예측이 의미가 없어? 그런 걸 뭐하러 해? 왜 이게 의미가 없냐고. 이대로 가면 40년 후에 국가재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일종의 그 도로 안내판처럼 나침판처럼 보면서 당해년도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의미가 없냐고. 이걸 다 알면서 이것들이 의미 없는데 혼란만 부추긴다. 논란만 커진다. 그러니 숫자 조작해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2자리 숫자로 만들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2자리 숫자로 만들어. 기재부 실무진이 이 홍남기한테 보고할 때 그 자리에 배석했던 다른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재부 실무진은 저 산자부도 비슷했죠. 탈원전할 때 너 죽을래? 해갖고 보고서 다시 올렸듯이 홍남기한테 기재부 실무자들이 크게 야단 맞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잖아 하고 통계 조작 방법까지 홍남기한테 지시받고 그래서 계산 방식을 바꿔서 애초에 실무진들이 예견했던 153%를 71%나 떨어뜨려 가지고 81%로 축소 보고를 한 겁니다. 72%포인트를 낮췄어요. 이렇게 해서 81.1%로 축소한 최종안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고 문재인 청와대는 이것을 2020년 9월에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이게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홍남기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기재부 실무진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싶지 않았다. 자괴감이 든다. 이런 메시지를 지그들끼리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자, 이게 통계 조작하고 판박이입니다. 또 탈원전
경제성 조작과도 아주 판박인데, 근데 회개한 것은 말이죠, 이 홍남기가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만 가지고 징계는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은 향후 이 홍남기가 다른 공직에 갈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 자료로 남겨두라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는데,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실무 최고 책임자인 경제부총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채무 재정운영계획 이것을 절반 이상 숫자를 떨어뜨리는 조작지를, 그것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가 지시받고 실무자들한테 욱박질러서 이걸 했대는데, 그런데 처벌은 할 수 없답니다. 뭐 이런 법이 있어 도대체. 대한민국 법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이런 범죄자를 처벌하나 못하는 법이라면 이 법을 도대체 우리가 왜 갖고 다녀야 돼? 계속 찾아보기 바랍니다. 왜 처벌할 수가 없겠습니까? 왜? 감사원은 이 정도로 하고, 감사원은 뭐 강제수사권도 없으니까, 기소권도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겨주지만, 검찰은 다르잖아요.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법은 모르지만 명백하게 범법행위가 확인이 됐는데 왜 이걸 처벌을 못합니까? 공문서 조작은 죄가 아닙니까? 이거 공문서잖아요. 검찰이 인지수사 착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김정숙 대변인 문재인. 네, 아무리 봐도 문재인이보다는 김정숙이가 더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한 조사에는 국민의 51.9%가 김정숙의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지출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조혁당의 지지자들한테 이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상당히 나타났답니다. 아니, 모를 걸 몰라야지. 이런 것도 몰라? 이런 것을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회피적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알면서 부적절하다고는 차마 대답을 못하겠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회피해버리는 거죠.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하다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광주, 전라, 남북도 부적절하다 38, 적절하다 33. 전 연령대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좌편향이 심하다고 하는 40대 부적절 42, 적절 32입니다.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부적절하다가 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93.5%가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는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자들 중에는 적절하다가 40, 부적절하다가 30.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면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자들은 그게 김정숙이라 하더라도 애써 보이는 모양입니다. 대단한 확증 편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여론조사 공정의 서유한 대표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 감정에 반하는 기내식 비용이 일반 국민의 정서와 상식을 거스른 측면이 있다. 반면에 야권 지지층의 회피적 응답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예, 이번 조사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 조사 내용을 보면 국민 압도적 다수가 김정숙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야권 지지자들조차도 개딸들이나 조딸들조차도 이건 아니지. 근데 차마 아니지라고 답변을 못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회피하고 있을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문재인이가 직접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최근 논란, 김정숙이 타지말 외유 그리고 호화 기내식 논란입니다.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다. 그래서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기본적 사실을 밝힌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국민 전체를 지금 치졸하다고 이자가 욕한 거죠. 제가 전해드린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대다수가 이거 부적절하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치졸한 시비라고 했으니 문재인 이자는 국민 다수를 치졸한 사람으로 지금 욕한 것 아닌가요? 자, 문재인의 얘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부처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참 지나가도 소도 웃겠네. 대통령 부부가 가는데 형식상 어느 부처에선가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그걸 대통령실에서 관여를 안 해? 그 소 옆에 따라가는 송아지도 웃네 지금. 참.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소관부처가 문체부로 결정됐다. 그리고 호화 기내식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용기 기내식 비용 6,292만 원과 관련해서는 해외 순방의 전용기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 비용과 다를 수밖에 없다. 비행기를 잘하는 모양이네, 문재인이가.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했냐면 같은 구성의 기내식을 반복적으로 다량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의 기내식을 일회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었어. 그래봤자 기내식이지.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메뉴를 다양하게 하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원수와 무관하게 기내식 운반과 탑재 등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천이나 김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니까 거기까지 갖고 오는데 비용이 더 든대요. 얼마나 더 들까요? 그거 더 드는데 몇 천씩 더 들까요? 따라서 기내식 총 경비가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랬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끌고 들어가면 지가 좀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순방에 소요된 기내식 총 경비가 많아 보인다면 지도 많은 줄 아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걸요? 지는 안 갔으니까 나중에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이 먹어치웠냐? 막 깜짝 놀랐을지 모르죠. 순방에 소요된 기내식 총 경비가 많아 보인다면 그 연유 역시 소관부처나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 측에 물어볼 일이다. 그래서 언론이 물어봤잖아. 물어봤는데 문체부는 대답 못하겠다고 그러고 대한항공은 우리는 답 못한다 그러고 이래서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기내식 전문가 같아, 문재인이가. 한식 세트냐 양식 세트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의 여지밖에 없이 제공되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인 사람에게 기내식 총 경비가 많아 보이니 너 초호화 기내식 먹었지? 라며 들이대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터에 멀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의 낯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대통령이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냐.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인데. 제가 논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문재인이 그리예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해먹을 때 김정수이가 48차례나 해외 순방을 같이 했는데 역대 영부인들보다 평균 한 2배 정도 되는 해외 순방을 같이 다녔는데 그 해외 순방 다닐 때에 김정숙이의 잠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영상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까 한국 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는 못 가지만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것이다. 아니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라도 갔어야지 그럼. 지도 안 가면서 문체부에 떠넘겨놓고선 무슨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서 등 떠밀듯이 가게 했다.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하여 김정숙이를 설득하여 등 떠밀듯이 가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 이건 이제 외교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 갔던 부처, 문체부 같아요. 이게 멀쩡하게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자꾸 내 아내한테 초호와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인이 하며 모욕하는 것이냐.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아니 한 인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성의를 다했던 인도 측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냐. 참으로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당시에 보고받았던 내 아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일정을 공유한다 그랬어요. 딱 보니까 뭐 무슨 시연 행사에 방문하는 거, 뭐 모디 총리하고 환담하는 거, 뭐 착공식에 참석하는 게 쫙 있다가 맨 마지막에 타지마을은 관람 이렇게 써 있네요. 예, 관광을 행정 전문용어로 관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관광 갔다 온 거 맞네. 이게 문재인이가 올린 일정표 아니야. 자기가 보고받았다는. 자, 그런데 문재인의 말대로 문재인이가 하여튼 문재인이가 만지면 커져. 그래서 김정숙이 타지마을 외유 의혹하고 초호와 기내식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말이죠. 문재인 청와대는 타지마을은 사실 원래 없었는데 현장에 갔더니 현지에서 인도 측이 좀 거기 가시는 게 어떠냐고 권해서 갑자기 갔다 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동안. 저것들도 정말 궁색했겠죠. 그래서 갑자기 갔다 온 곳이다. 즉석에서 결정된 일정이다. 이게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가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 외무성 문서를 보니까 김정숙이가 인도에 오기 전부터 타지마을 방문이 있을 거라고 공지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숫자 조작하고 이런 건 아주 능한데 인도 외교부 공문서까지는 조작할 생각을 못했나 봐요. 인도 외무성입니다. 김정숙이가 입국하기 전날인 2018년 11월 3일 홈페이지에 내방 공지 해가지고 인커밍 비짓 해가지고 대한민국 영부인의 인도 방문 관련 상세 일정 7일 오전 10시 30분 타지마을 도착과 방문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현지에 가서 요청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실제로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변인 지내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변인 지내고, 인도에도 같이 갔다 온 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 있는 모양인데, 이 자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인도에서 타지마을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못 갔다 보니 영부인 가셨을 때 다시 또 요청을 했었던 것이다.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거절하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계획에도 없었는데 인도 측이 하도 현지에서 인도 측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진짜 등 떠밀려서 타지마을 갔다 왔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황희라는 자, 이 자는 문재인 밑에서 문체부 장관 지낸 자입니다. 도종환이 전에. 도종환이 후인가 전인가. 좀 헷갈리네. 예. 이 자는 이렇게 2022년 10월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지마을 일정은 특별한 비용이 지출되는 일정이 아니다. 3박 4일 일정을 다 소화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인도 쪽에서 요청을 해서 귀국길에 잠시 들렀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인도 외무성에는 이미 김정수이가 인도 도착하기도 전에 타지마을 일정이 딱 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대통령이 어디 해외 일정을 간다 그러면 사전 답사팀이 뜨잖아요. 장관이 가도 뜹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수이 간다니까 당연히 사전 답사팀이 떴겠죠. 경호나 뭐 의전 등등 때문에. 근데 이 사전 답사팀은 타지마을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갑자기 끼어 들어간 거예요. 끼어 들어가고 인도 외무부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래놓고 이 자들이 설명하기는 현장에 가서 요청을 받았는데 안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방문 직전에 만들어진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출장 계획에는 타지마을 일정이 들어가 있거든. 현장에서 요청받은 거 아니죠. 거짓말이죠. 자, 그리고 타지마을 가는 거, 뭐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리는 거, 뭐 비용 안 든다고요? 그것도 무슨 소리야. 이 디왈리 축제가 열리는 아요디아, 여기서 타지마을을 들리지 않으면 바로 한국에 들어왔으면 돼요. 근데 타지마을로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이동을 하는데, 타지마을 관람을 하지 않았다면 러크나우 공항에서 바로 귀국하면 됐죠. 그런데 타지마을 때문에 아그라로 가서 거기서 귀국했잖아요. 그러면 러크나우 공항하고 아그라 공항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500km. 예, 그렇군요. 예, 문체부는 김정수이가 인도 갔을 때는 도종환이가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박양으로 갔다가 황희가 마지막 문체부 장관을 했군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니까 도종환이 때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잘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자, 그런데 500km 떨어졌어요. 이게 어느 거리냐면 서울하고 부산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부산 김해공항 가는데 돈 안 내고 갑니까? 비행기 기름 안 쓰고 가요? 저기 무동력 그라이드, 행그라이드처럼 갑니까? 아니, 돈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500km를 날아갈 거면 돈이 들지 왜 추가 비용이 안 들어? 모르겠어요. 김정수이가 뭐 타지마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타지마을 구경하려면 뭐 표는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정수이가 그 표는 안 샀겠죠. 인도에서 줬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용이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동 자체가 돈 아닙니까? 거기에 들렀다 오는 바람에 안 먹어도 한 끼를 더 먹었을 수도 있죠. 기내에서. 그게 다 비용 아닌가요? 김정숙이는 진짜 타지마을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본 건 아닌데 김정수이가 지가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랬냐? 2018년 7월입니다. 이게 2018년 11월에 갔으니까 넉 달 전인 2018년 7월에 문재인이하고 김정수이가 인도 국빈 방문을 했어요. 그때 후마윤 묘지를 둘러봤어요. 이것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거든요. 후마윤 묘지를 둘러봤는데 그때 김정수이가 뭐라 그랬냐? 아, 타지마을을 가봐야 하는데 이번에 못 갔네. 뭐 아쉬운 대로 타지마을의 전신인 후마윤 묘지 이곳에 왔다. 네, 다시 인도에 오게 되면 타지마을에 꼭 가겠다. 네. 넉 달 전에 인도가 국빈 방문 갔을 때 타지마을을 못 간 것을 후마윤 묘지 가면서 그렇게 아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꼭 가겠다고 한 게 넉 달 전입니다. 아무리 김정수이가 머리가 안 좋아도 넉 달 전에 자기가 한 말을 기억 못할 리는 없죠. 저는 타지마을을 가기 위해서 인도를 갔다고 그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이때 말이죠. 서울공항에서 이제 문재인도 안 탔는데 대통령 휘장을 달고 갔다 왔잖아요. 공군 전용기 2호. 그러면 보통 서울공항으로 가려면 옛날 청와대에서 가는 거니까 그거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주로. 차로 가면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헬기로 이동해요. 김정수도 이때 청와대에서 헬기를 타고 성남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대통령 휘장이 달린 공군 2호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 헬기를 그러면 띄울 때는 아무나 대통령 휘장을 달아도 되냐? 아닙니다. 헬기를 탈 때도 대통령이 탈 때만 대통령 휘장을 걸어요. 문재인이가 뭐 서울공항까지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이 탔다 그러면 대통령 휘장 달고 오는 게 정상인데 문재인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헬기에도 대통령 휘장을 달고 탔냐 이거예요. 이게 사진에 확인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김정숙이는 청와대에서 성남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헬기 탈 때부터 대통령 짓을 한 거죠. 헬기 달아. 휘장 달아. 문재인 측은 대답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을 안 한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만지면 커진다. 김정숙 의혹이죠. 근데 이 문재인이가 자꾸 이걸 만져서 키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이 직접 반박한 후에 더 커지는 김정숙 기내식 논란이라고 제목을 크게 뽑았어요. 김정숙이가 인도 방문할 때 타고 간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먹어 치운 기내식 비용 정부가 6,292만 원 지급 이렇게 문서에 써 있잖아요. 이걸 문재인은 치졸한 시비다 이러면서 길게 글을 써서 반박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이제 논란이 커졌어요. 혹시 문재인이도 이게 관종이잖아요. 모든 언론이 다 이재명이하고 조국이한테만 가니까 나 여기 있어 나도 좀 관심 좀 가져줘 하고 지금 키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문재인이가 관종이면 뭐 김정숙이는 더한 관종이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이런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건가 혹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승산이 없는 게임이거든요. 왜 이걸 자꾸 문재인이가 직접 페북에다가 글을 연일 써대면서 그리고 김정숙이는 내가 직접 나서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김정숙이가 인도 갔을 때 그 따라간 고민정이라고 있어요. 당시에 청와대 부대변인 자격으로 따라갔다 그러는데 고민정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 아니 뭐 대단한 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사실 그건 관심 없어요.
뭐 고민정의가 기억이 잘 됐는지 어쨌는지도 관심 없어요. 다만 문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내식 6,292만. 우리도 궁금해요. 도대체 뭘 그렇게 먹어치웠길래 왔다 갔다 4끼 정도라고 추정되는데 어떻게 6,292만 원이 나오냐. 함께 간 사람들 다 합쳐봤자 36명밖에 안 된다는데 이거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문체부도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도 일체 지금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고민정의는 어떤 걸 먹었기에 기내식비가 6,200여만 원이 나왔는지를 증명해달라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다 요구를 했어요. 아니 그걸 왜 국민의힘이 요구를 증명을 해야 돼. 문재인이가 대통령일 때 김정숙이가 갔다 온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기내식이라고. 그럼 문재인이가 입증을 해주고 김정숙이가 입증을 해주고 거기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입증을 해줘야지. 윤건영이는 김어준이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아마 이 윤건영이가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만난 모양이죠. 이 발언의 맥락을 보면 그래요.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정확한 기내식 비용 수치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역대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랬어요. 지금 만난 모양이네. 그러면 제대로 대답이라도 얻어내든지. 윤건영이 말에 따르면 대한항공 여전히 내역은 얘기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김정숙이가 근데 자기는 명예훼손을 당했대요. 그래서 명예훼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윤건영이가 대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정치인들을 겨냥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 박수영이 국회의원이죠. 박수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고소 좀 빨리 해달라. 고소를 해야 수사가 들어가고 수사가 진행이 돼야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 제발 빨리 좀 고소해달라. 김정숙이는 고소하겠다고 하고 박수영이는 고소해달라고 하니까 내일이라도 하면 되겠네. 김정숙이가 2018년에 타지마을 방문할 때 김정숙이를 보좌하는 청와대 실무진들이 있어요. 이자들이 예산 예비비 이게 갑자기 가는 거라서 예비비로 집행했거든요. 근데 예비비가 집행되기도 전에 먼저 인도로 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비용으로 갔지? 공문이 움직일 때는 뭐 비행기를 타건 버스를 타건 다 예산에 의거해서 하는 건데 예비비가 집행도 되기 전에 어떻게 인도를 먼저 갑니까?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청와대 실무진 3명, 문체부 직원 하나가 한 명이 2018년 10월 30날 비행기를 통해서 인도 델리로 출국했어요. 이건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움직이려면 예비비가 집행이 그 전에 됐어야 되는데 실제 예비비는 언제 집행이 됐냐? 10월 31일 날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김정숙이까지 포함된 인도 출장을 가기 위해서 예비비를 4억 가까이 책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일반 예비비 배정을 신청을 했어요. 그게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문재인이한테 재가를 받았어요. 재가를 받아서 실제 예비비가 집행되기 시작한 것은 10월 31일이에요. 엄청 빨리 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신청하고 하루 지나서 이틀 만에 나왔으니까 엄청 빨리 나온 거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예비비가 배정된 10월 31일보다 하루 먼저 10월 30일 먼저 떠버렸어요. 공무원들이. 그럼 사비로 자기 개인 돈으로 비행기표 사고 갔다 왔겠어요? 결국 예비비 집행도 되기 전에 땡겨 쓴 거죠. 이 기재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비비가 세출 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예비비를 미리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딱 규정돼 있어요. 이자들이 규정 위반한 거죠. 그렇다면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까도 터져나오는 타지마할 의혹, 광화문 저작거리에서는 양파 여사라는 비아냥이 흘러다닌다고 비판했습니다. 숨기고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직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평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김석기 의원은 전통의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2018년 7월에 인도 방문을 했을 때 그때는 문재인이하고 김정숙이가 같이 갔습니다. 국빈 방문했어요. 그때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김정숙이가 선물로 받은 게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입니다. 근데 이 사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런 것은 국가 기록물로 보관해야 되거든요. 국가기록물법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액 100만 원 이상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손상하거나 무단 반출한 자는 처벌을 하는 법이 있어요. 자, 근데 김정숙이가 어떻게 했냐? 사리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세트를 쫑쳐가지고서 블라우스로 만들었어요. 자, 우선 외국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손상하거나 무단 반출하면 처벌하게 돼 있는데 손상했잖아요. 가위로 쫑쳤으니까 손상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해서 이관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나와갖고 지가 입고 다녔잖아요. 블라우스로 만들었어. 이거 현행법을 아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이는 뭐라고 또 지금 김정숙이를 대변해서 감싸고 있냐면 이거는 인도 국민들의 호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의상 외교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리는 인도인들에게 사리는 우리에게 한복과 같은 겁니다. 전통 의상이니까. 한복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종교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사리가 갖는 종교적인 의미도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부인이 외국 정상 부인한테 정말 곱게 잘 만든 작품이죠. 한복을 선물을 했어요. 넉 달 있다가 나타났는데 한복을 막 가위질로 쫑쳐가지고서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걸 우리 국민이 과연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저 미 XX로 보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재치 있네. 야, 저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좋아하나? 야, 의상 외교 기가 막히다. 이렇게 반응할 그 정말 정신 이상한 사람 한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받은 사리라고 하는 전통 의상을 쫑쳐가지고서 블라우스를 입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문재인이는 내 아내가 의상 외교를 한 거야. 이거를 김정숙이가 인도 대통령 부인한테 자랑까지 했대요. 그것도 문재인이가 설명을 합니다. 문재인이 설명해 이렇습니다. 아내는 김정숙이는 해당 블라우스를 쫑쳐서 블라우스로 다시 만들어 입은 이 블라우스를 인도 대통령 부인과의 오찬, 인도 외무장과의 환담, 인도 스타트업 기업이 시연한 학생들의 IT 기술 기반 수업 참관 등 여러 공식 행사에서 착용했다. 그러면서 아내 김정숙은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 여사께서 선물로 보내준 사리 중 하나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봤다. 한국과 인도의 번영을 위해 만든 건데 귀하게 잘 입겠다. 자, 김정숙이가 상대방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떡하니 입고 사리를 쫑쳐서 입고 왔는데 그때 인도 대통령 부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반응은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인도 대통령 부인이 야 정말 멋있네요. 사리가 이렇게 멋진 블라우스로 변신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도 했다면 그거 그대로 옮겼을 거예요.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 부인의 반응은 안 나옵니다. 문재인의 말 속에는. 완전히 뭐 씹은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아닙니까? 상식. 우리가 선물로 외국 정상들이나 정상 부인 배우자들한테 줄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줘요. 문화재급으로 만들어서 줘요. 그냥 한복도 아무 데서나 빌려 입을 수 있는 그런 한복을 주질 않아요. 준다면. 근데 그걸 넉 달 후에 나타났는데 블라우스를 헤쳐 입고 나타났어. 왜 정상이에요? 제정신이에요? 그걸 또 자랑까지 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치약 칫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별거 아니고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직후에 김정숙이랑 같이 우리는 칫솔 치약 하나도 우리 돈으로 샀었어요. 라고 자랑질을 했어요. 실제로 쇼도 한번 했습니다. 청와대 인근의 저가숍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했다는 미담을 청와대에서 막 퍼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정숙의 옷이 얼마나 호화사치로운 것이고 얼마나 많았는지, 장신구, 액세서리는 또 어땠는지. 그거 다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대통령 기록물로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봉인해 버렸어요. 앞뒤가 달라도 정도가 있어야지. 어제 새벽입니다. 0시에서 1시. 우리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예고한 대로 6일 새벽에 경기도 포천 인근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대북전단 20만 장을 넣어서 북쪽으로 띄워보냈습니다. 대북전단 20만 장뿐만 아니라 1달러짜리 지폐가 2,000장.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트로트 음악과 드라마 겨울연가의 영상이 담긴 USB 메모리 등을 넣어서 보냈어요. 정말 북한 주민들한테는 좋은 선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학 대표는 5일 밤 12시부터 6일 새벽 1시 사이에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10개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어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저희가 내일 이 박상학 대표를 모시고 직접 말씀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만이 아니고 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많습니다.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조만간 북한의 대북전단을 보낼 계획인데 풍향이나 풍속 등을 살펴보면서 당일 상황을 봐서 하겠다. 예보를 보면 7일, 오늘이죠. 7일에는 평양이나 강원도 쪽으로 날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람 방향이 그쪽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야밤의 한반도 위성사진. 남쪽은 환하고 북쪽은 시커먼 그런 사진을 풍선에 매달아서 보낼 것이다. 또 전국 탈북민 연합회 장세율 상임대표는 대북전단 10만 장, 초코파이, 라디오 방송이 담긴 USB 메모리 등을 준비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단법인 큰샘의 박정호 대표는 이 큰샘은요.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서 북쪽으로 보내는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거든요. 이 박정호 대표는 오늘 인천 강화 지역에서 북한으로 쌀 500kg이 담긴 페트병을 띄워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페트병은 뭐 작은 게 500ml니까 500g이죠. 500g짜리 500kg를 보내면 한 1000개 정도 보내는 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
탈북민 단체들이 북쪽을 향해서 사실은 이게 구호품이죠. 지원품이고 북한 김정은 집단의 독재의 실상을 알리는 자유의 소리인데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은 이거 탈북민들이 주로 하는 대북전단 살포만 해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법을 만들었다가 작년에 헌재로부터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은 헌재가 인정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므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우리 탈북민 단체가 이미 어제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거라고 각 단체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쪽이 또 그거 대응한다고 오물풍선을 내려보낼 수도 있고 오물풍선과 결합된 또 다른 형태의 저강도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하에 우리 군 당국이 지금 비상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풍선을 보내려면 풍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북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북한이 보내려고 띄우면 그 오물풍선이 김정은이 쪽으로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바람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적어도 어제는 특이 동향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르는 북풍이 불러오는 때는 9일쯤 될 거라고 합니다. 일요일. 그런데 북한은 오물풍선 자체는 뭐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뭐 준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긴 워낙 이 획일적인 전체주의 국가니까 오물풍선마다 담배꽁초 30개씩 만약에 29개만 넣으면 총살 뭐 이런 통제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준비는 다 돼 있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북한이 풍선 수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동향이 파악됐다.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명령만 있으면 수시간 안에 대량 제작이 가능한 상태다. 더 많이 장기간에 걸쳐 살포하거나 다른 내용물을 매달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3차 살포를 감행하면 그러면 대북 확성기를 전방에 즉각 설치한다는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하는 것과 방송을 재개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설치만 하고 재개는 상황 봐가면서 할 수도 있고 설치와 동시에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을.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다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에 이 방송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도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물풍선 같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을 김정은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복합 도발 가능성도 우리 군이 주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풍선을 띄우면서 GPS 교란했듯이 풍선 띄우면서 서해상에 무슨 포를 쏘는 식으로 군사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또 풍선이 아니라 아예 전단이나 오물을 비닐에 담아 갖고서 임진강 쪽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흘려보내는 이런 공중에서 해상으로 침투하는 식의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워낙 북한이 이런 대목에 있어서 정말 치사 빤스지. 그 지저분하고 천박한 상상력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괴상한 방법으로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도발하든 원칙적으로 즉각 대응한다 라고 하는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론일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